저는 밥도 먹고 책도 먹습니다. 그래야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튼튼해지니까요. 제가 베스트셀러를 읽는 이유는 시류를 읽기 위해서입니다. 사극이 아닌 드라마를 보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유행과 세태를 읽으면서 현재의 현실을 살아내는데 유익한 정보를 간혹 낚아채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 리틀 도서관 책목방에서 책 맛보기 할 베스트셀러는 정세랑의 시선으로부터입니다. 제목에서 말하는 시선은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눈길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 시선입니다. 나로부터 너로부터가 아니라 심시선이라는 여자로부터인 것입니다. 저자는 이 소설을 일러 20세기를 살아낸 여자들에게 바치는 21세기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심시선은 우리가 흔히 알던 보편적인 20세기의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독일어,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에 능통했고 미국, 독일, 프랑스에 살기도 했고 회화와 미술사를 공부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던 세련된 여자였습니다. 소설에서 심시선의 장녀 명혜는 20세기 한국에서 유명세를 탔던 심시선의 10주기 제사를 하와이에서 지내기로 공식 선언합니다. 그러니 소설은 20세기의 여자, 시선으로부터 뻗어나온 자식과 손자 손녀가 하와이에 모여 하와이를 만끽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와이 여행에 대한 팁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하와이를 여행하는 설렘으로 소설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살림과 제사의 숭고한 가치가 각인되다라는 제목으로 책 맛보기를 시작합니다. 소설이 시작되는 첫 부분에서 벌써 놀라고 말았습니다. 딸과 아들을 함께 둔 어머니가 할 소리인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심시선 씨, 제사 문화에 강경한 반대 발언을 하고 계신데요. 본인 사후에도 제사를 거부하실 건가요? 그럼요. 제사는 사라져야 할 관습입니다. 형식만 남고 마음이 사라지면 고생일 뿐입니다. 우리 큰딸에게 나 죽고 절대 제사 지낼 생각일랑 말라고 해놨습니다. 따님에게요. 아드님 있으시잖아요. 셋째요? 걔한테 무슨? 나 죽고 나서 모든 대소사는 큰딸이 알아서 잘할 겁니다. 아들은 무시하고 딸에게는 부담을 안기는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내뱉는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심시선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소설은 심시선으로부터 뻗어나온 딸과 아들, 손녀와 손자들의 아픈 고통과 치유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딸들은 배우기를 좋아했던 심시선 엄마를 닮아 정보 습득을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손녀들은 모두 할머니를 닮아 발목도 무릎도 튼튼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전부 다리가 알타리무 모양이었습니다. 유전적 기질과 육체는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그런 이유로 둘째 딸 명은은 결혼 직전에 파혼을 당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여자, 심시선의 복잡한 혼혈 자식이란 것이 파혼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 피해자인 명은이 혼자 산다고 해서 닥달하지는 못했습니다. 파혼 이후 명은은 오히려 안도감을 느끼고 편안한 마음으로 고고학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명은은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민헨에 방문했을 때 아버지 요제프리를 만나러 갔습니다. 낡아서 반들반들해진 셔츠를 입고 있는 마르고 늙은 요제프가 명준의 이혼이 마치 자기 잘못인 양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독일식 영어로 어떻게든 딸에게 사과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식의 파혼과 이혼 사유에 부모가 포함되어도 자식들의 앞길에 노를 끼치게 되어도 심시선의 기계는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자식들을 키울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남성의 비폭력성을 성공적인 결혼 조건에 포함시킨 심시선의 언어폭력은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감지됩니다. 남편들이랑 무슨 대화를 해요? 그네들은 렌즈가 하나 빠졌어. 세상을 우리처럼 못 봐요. 대화는 친구들이랑 합니다. 이해도 친구들이랑 합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 상대를 나보다 못한 상대로 취급하는 그녀의 말투는 거슬립니다. 여성들끼리만 의기투합하고 남성을 배척해서 어쩌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데도 내가 존중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남성들이 심시선이 했던 말투와 똑같이 마누라들이랑 무슨 대화를 해요? 그네들은 렌즈가 하나 빠졌어. 세상을 우리처럼 못 봐요. 대화는 친구들이랑 합니다. 이해도 친구들이랑 합니다. 라고 말하면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유야무야되고 말 것입니다. 심시선은 자신의 성공의 밑거름이 된 주변 남성들과의 의사소통에 서툴러 보였습니다. 자신의 다급한 생존과 정체성 찾기에 골몰할 수밖에 없는 여건 때문이었는지 덕지덕지 상처로 뒤덮인 관계만 보일 뿐입니다. 심시선과 관련 있는 인간관계를 소설의 내용에서 인용하거나 변용하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후 독일 회화 거장 중에 한 사람인 마티아스 마우어는 심시선을 하와이의 세탁일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녀에게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뒤셀도르프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마티아스 집에서 그녀는 온갖 터들의 일을 하는 자벽부였고 조수였고 아주 가끔 제자였고 어떤 날은 분풀이 대상이었습니다. 영혼의 교류도 의사소통의 하나일 수 있겠지만 그들은 거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의사소통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인 예술가들이었습니다. 마티아스는 심시선의 누드화를 그렸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녀는 프로포즈를 거부하고 그의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가는 그녀를 향해 마티아스는 유화 나이프를 던졌습니다. 그녀의 팔뚝 바깥쪽 흉터는 그녀의 주검에까지 그대로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마티아스로부터 벗어난 그녀는 여러 가지 고된 노동으로 생계를 해결하면서 대학원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배움에 대한 욕망이 너무나 강렬했던지라 의사소통의 여유는 없었던가 봅니다. 작은 갤러리를 유산으로 받은 요제프리의 도움으로 심시선은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마티아스는 모든 작품을 사서 파괴하고 태웠습니다. 그 와중에 심시선과 요제프의 사랑은 싹텄습니다. 요제프는 그녀를 위해 갤러리에 커피 머신을 들여놨던 사람입니다. 마티아스는 4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유서에다 그녀를 사랑했기에 배신을 견딜 수 없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림과 집과 재산을 그녀 앞으로 남겼습니다. 사실 마티아스가 죽이고 싶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시선의 행복, 시선의 예술, 시선의 사랑이었습니다. 의사소통이 빗나간 자리에 자신과 연인의 파괴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티아스는 전성기에 자살을 함으로써 끝없이 애도받는 비운의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심시선은 재능 있는 화가를 파멸로 몰아넣은 아시아 마녀가 되어 비난받았습니다. 그녀는 온 유럽의 증오를 받아내야 했으므로 파리에 가서 친구 집에 몸을 숨겼다가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요제프는 심시선과 함께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시선이 한국 미술계에서 성공을 거두고 새아이가 한국말을 하면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요제프는 그들과 동화하지 못하고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요제프를 심시선은 힘써 보듬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성이 사회에 진출해서 일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터이니 그럴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요제프의 사랑은 사그라들었고 향수병에 걸렸습니다. 10년을 넘기자 혼자 독일에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학적인 마티아스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준 요제프와의 사이에도 의사소통은 부재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드는 생각은 마티아스와 요제프에게 심시선이 가한 정서적 폭력은 과연 조금도 없었던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심시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단히 마음먹고선 공격성이 없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웠다. 첫 번째 남편도, 두 번째 남편도, 친구들도,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야생에서라면 도태되었을 물은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을 사랑했다. 그 물음을, 순정함을, 슬픔을, 유약함을. 심시선의 두 번째 남편인 홍낙화는 그녀의 동료였다가 사랑이 되었습니다. 홍낙화는 아내도 있고 딸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유학 가서 죽은 것 같고 홍낙환 자신은 암으로 죽었습니다. 7살의 친엄마와 헤어진 홍경아는 심시선이 재혼으로 얻은 의붓딸이 되었습니다. 편애가 없어서 편하게 지냈습니다. 심시선은 여자나 아이와는 의사소통을 원만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홍경아의 고교생 아들 규림과 초등생 딸 혜림은 마땅히 심시선의 손주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 하와이에서 지내기로 한 심시선의 10주기 이색적인 제사에 그 세 사람이 동행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아의 남편은 심시선이 길렀던 귀한 화분을 위시해 이 집 저 집의 화분 관리를 도맡도록 서울에 남겨두었습니다. 화분 때문에 인간을 소외시키다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였습니다. 꽃집 같은 곳에다 화분 관리를 잠시 맡기고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았지만 그러한 인간 존중에 대한 고려는 없었습니다. 이런 점이 주인공 시선과 시선으로부터 뻗어나온 여성들의 한계이자 저자의 한계로 와닿았습니다. 결국 홍경아의 남편은 집안 살림을 위해 하와이 여행에서 배제되어야 했습니다. 살림은 이렇듯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살림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숭고한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살림은 화분의 생명을 살리고 가족의 생명도 살립니다. 살리니까 살림입니다. 살림의 가치를 함부로 폄하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살림을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살림의 가치를 하락시키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을 키우거나 가족의 심신을 돌보는 살림을 하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지위가 하등한 취급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에 진출해서 일하는 노동 못지않게 가정에서의 노동도 존중받도록 사회적 인식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명준의 아내 난정은 능력이 있는데도 아픈 자식을 돌보기 위해 일을 포기하고 돈을 포기했습니다.
이는 자식의 생명이 혹은 자식의 돌봄이 인류를 위한 공헌이며 일보다도 돈보다도 소중하다는 판단에서일 겁니다. 심시선은 며느리 난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명준이가 너 집에 두는 거면 내가 이야기할게.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누굴 닮았는지. 시어머니 시선은 며느리가 뭐라고 지내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책을 읽는지, 어떤 내용인지, 며느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며느리의 서재를 살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쟁이라도 된 것처럼 난정의 미래를 가늠했습니다. 난정은 어떻게 테두리를 만들고 울타리를 쳐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쓰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난정더러 뭐든 쓰라며 출판사를 알아봐 주겠다고까지 합니다. 어른인 아들과 며느리의 일에 간섭하는 것도 폭력의 일종이며 살림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도 어떤 살림 전문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선은 그러한 자신의 폭력성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심시선의 큰딸 명예의 소리를 들어보기로 합니다. 사실 어릴 땐 전통적인 어머니를 가진 친구들을 부러워했어요. 어디 놀러 가서 깨끗하고 잘 정리된 집을 보면 거기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죠. 우리 집 부엌에서는 버섯이 자랄 정도였거든요. 누구 한 사람은 죽는다, 뭘 잘못 먹고 죽는다. 그런 걱정 때문에 만날 큰딸인 제가 쓸고 닦고 해도 식구가 좀 많아야죠. 금방 또 엉망이 되고 엄마는 살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옛날이라 넘어갔지 요즘 같으면 방치도 학대로 인식되니 신고당했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엄마 대신 살림을 도맡아야 했던 큰딸 명예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엄마가 동생들과 집안을 방치하다시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 무작스러운 상태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를 갈아넣는데 진력이 난 상태였다. 집에서 도망쳐 단출하고 깔끔한 제 살림을 꾸리며 자기 자신만 챙기고 싶었다. 시설의 성공은 이렇게 살림을 해준 큰딸에게도 빚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은 누군가의 살림이 바탕되어야 가능합니다. 큰딸에게 가한 폭력을 시선이 과연 성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명예 역시 웬만해서는 지지 않는 심시선의 성격을 가장 많이 물려받은 듯합니다. 명예는 22살의 직업군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소꿉놀이 하듯 살다가 애정이 식고 말았는데 그 이유가 남편이 심시선 가족의 몰살 사건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중에 심시선을 제외한 모든 친정 식구들이 총살을 당했습니다. 이웃이 시선의 형제를 공산주의자 간첩이라고 했기 때문에 군인에 의해 가족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전쟁 과정 중에 군인은 아군이든 적군이든 광기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남한 국군이든 북한 인민군이든 어느 누구라도 국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인으로서 비이성적인 일을 자행했을 것입니다. 공포가 지배했을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성적, 도덕적, 잣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 있습니다. 낮과 밤에 아군과 적군이 뒤바뀌는 미친 전쟁통을 겪은 마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합니다. 오로지 살아남는 게 중요했던 전쟁 당시의 상황을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도저히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사람 모두가 나빴고 인간 모두가 잘못했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래서 심시선처럼 하와이로 갈 처지가 못 되는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을 사람들에게 지나간 사건은 들추지 않는 것이야말로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야말로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는 불문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심시선 자신이 직접 보지도 않은 사건을 여러 번에 걸쳐 자식들에게 들려주었다고 하니 얼마나 자기중심적 역사 왜곡이 일어났을지 훤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전쟁 와중에 심시선의 가족이 남한 국군에 의해 몰살되었다면 북한 인민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가족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명예는 엄마의 가족이 당한 아픈 역사만 생각했고 군인 남편의 손상된 정체성과 자존감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엄마 심시선과 마찬가지로 남편과의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못해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 전쟁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였으므로 전쟁 상황을 이성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는 묻어두고 침묵하는 일을, 그들 젊은 부부는 서로 이성적 설득을 원했으니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을 듯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25 때 총살당한 친정가족과는 무관하게 심시선은 대한민국에서 승승장구하며 죽을 때까지 당당하게 뻗어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생전 심시선은 제사문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심시선으로부터 뻗어나온 가족들이 하와이에서 심시선의 10주기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시선은 되살아납니다. 그녀를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시간을 충분히 즐깁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 각자 안고 있었던 일상의 상처들을 어루만지고 녹여갑니다. 그런 치유의 시간은 미래를 열어갈 힘을 내게 합니다. 제사는 그런 것입니다.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정성을 다해 추모의 순간을 가지다 보면 마음이 정화되어 또다시 일상을 살아낼 용기가 납니다. 주기적으로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은 일상에 활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사가 다가오면 일상에 생동감이 생깁니다. 만일 부담감이 다가온다면 그런 제사는 안 지내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제사는 무심하게 돌아가던 바쁜 일상에 그리운 사람을 맘껏 그리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가 고요히 대화하는 제사는 일탈이자 기분 좋은 해방이며 신나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오랜 옛날에는 제사장만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반 평민들도 각자의 집에서 제사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일반 평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진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옷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앞서 돌아가신 가족들을 향해 예를 갖추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차 도래할 자신의 죽음도 떠오를 것이고 죽음을 떠올리다 보면 삶도 덩달아 정돈할 수 있겠지요. 평민이지만 가끔은 선비의 마음이 되어보는 것. 그것이 제사이면 기꺼이 제사를 환영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제사를 거부했던 심시선은 외모나 형식보다 마음이나 내면을 더 우위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이 들면서 외형은 항상 내면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 처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심신일치라는 네 글자를 항상 상기합니다. 외모는 정신과 영혼을 고스란히 담는 틀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 형식은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수긍하고 형식이 곧 내용이고 내용이 곧 형식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30대의 저자가 70대 인물을 중심으로 소설을 썼다는 자체에서 화해의 제스처를 봅니다. 문체에서 유머 감각도 있습니다. 저자가 무슨 이즘이나 무슨 주의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치열한 각오로 심시선처럼 죽는 날까지 글을 쓴다면 승산은 따룬당상일 것도 같습니다. 저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리틀 도서관 책먹방 책맛보기의 황진이었습니다.